안녕하세요. 세계적인 경제학 바이블이죠. 폴 크루그먼 교과서의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개발도상국 경제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 그러니까 그 핵심 DNA를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이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경제 성장의 거의 대부분은 몇몇 선진국들이 다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쭉 흐르면서 어때요? 뭔가 변화가 보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꾸준히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는 개도국 경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계 경제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만이 가진 독특한 구조적 특징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그 첫 번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정부는요, 단순히 규칙을 만드는 심판이 아니에요. 직접 뛰는 선수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경기장주인 역할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식입니다. 정부가 경제의 너무 많은 부분을 직접 통제하고요. 또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국영 기업들을 많이 우려하는 경향이죠. 바로 여기서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성장에 꼭 필요한 도로 깔고 다리 짓고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경제의 비효율과 불안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세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리거나 심지어 그냥 돈을 막 찍어내서 재정 적자를 메우는 방식, 이게 바로 만성적인 경제 불안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화폐주조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중앙은행 시켜서 야, 돈 좀 찍어내! 해서 그걸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돈이 갑자기 확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가진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요. 정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국민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마치 숙명처럼 짊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원자재 경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나라는 오직 석유만 팔아서 먹고 살고 어떤 나라는 커피만, 또 다른 나라는 구리만 판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국제 유가나 커피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라 경제 전체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휘청거리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 원자재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에 국가 경제 전체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걸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세요. 산맥처럼 삐죽삐죽 솟아오른 봉우리하고 아주 깊은 계곡이 보이시죠? 이 그래프의 출렁임 하나하나가 개발도상국 경제에는 정말 거대한 파도처럼 덮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정부가 어떻게 안정적인 정책을 펼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좀 암울한 전망도 있어요. 바로 프레비시 싱어 가설이라는 건데요. 이 가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길게 보면 농산물이나 광물 같은 원자재 가격은요, TV나 자동차 같은 공산품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맞아요. 원자재만 팔아서는 장기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인 셈이죠. 자,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금융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모은 저축을 생산적인 투자로 잘 연결해줘야 하는 이 금융 시스템이 아주 약하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악순환을 만드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시작은 이겁니다. 금융감독이 좀 허술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위험한 곳에다 그냥 마구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경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사람들 머릿속에 내 돈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확산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도 나도 자기 자산을 해외에 있는 안전한 은행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자본도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작 그 나라 안에서는 투자할 돈이 싹 말라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바로 비공식 경제와 부패의 문제입니다. 이 둘은요, 정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비공식 경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길에서 보는 노점상이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 노동자처럼 정부의 규제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내는 그런 지하경제를 말해요. 이런 환경은요,
부패가 자라나기에 아주 좋은 토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는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부패가 생겨나기 너무나도 쉽거든요.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자, 가로축을 보세요. 이건 1인당 국민소득,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냐는 거고요. 세로축은 부패인식 지수예요. 이게 위로 갈수록 부패가 적고 깨끗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점들이 뚜렷하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경향을 보이죠? 다시 말해서 부패가 적을수록, 즉 나라가 투명할수록 국민소득이 높다는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패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4가지의 커다란 구조적인 어려움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그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첫째, 경제를 이끌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효율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문제. 둘째, 원자재 가격이라는 외부 충격에 나라 경제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취약성. 셋째,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 되어야 할 저축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 불안한 금융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의 투명성을 갉아먹고 성장의 발목을 꽉 잡는 부패와 비공식 경제. 이 4가지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개발도상국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구조적인 덫인 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과연 개발도상국들은 어떤 숙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모든 문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첫 단추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